자, 이제 대충, 이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제조업계뿐만이 아니고 산업의 전반에서 지금 그 굉장히 그 활발하게 그 추진이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이제 좀 그 느끼실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은 그 한 뭐 4,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4, 5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좀 멀리 있어 보이고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업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축을 하고 뭐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막연한 어떤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는 아직까지도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대충 중요하다는 거는 귀 갖다가 정도로 이제 들어서 대충 알겠는데 그럼 스마트 팩토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실체적인 어떤 모습이 뭡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일반 사람들이 아직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준생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 팩토리가 그냥 뭐 공장 자동화보다 뭐 인공지능 뭐 하고 어쩌고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 녹여낼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를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뭐 굉장히 뭐 그 정의들이 많아요. 뭐 그리고 어떤 뭐 위키백과에 그 정의가 나와 있을 정도 하지만 굉장히 그 정의들을 보면 오히려 더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고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와 통합 자동화된 공장을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절차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영업, 구매, 회계, 인사, 자재관리, 생산관리, 물류관리 이게 다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모듈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공장의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은 크게 보면은 이제 공장이 있겠죠.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자재를 어떤 그런 관리하는 창고가 있겠죠. 그 창고에는 뭐 원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완제품을 다 관리해 주는 걸 이제 창고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밖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납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공장과 창고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도 뭐 버스도 있겠고 트럭도 있겠고 비행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 외에 그 기업의 프로세스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그 연결이 돼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업. 일단 물건에 대한 주문을 받아야겠죠. 그럼 물건 주문 받으면 자재 그 창고에서 지금 주문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원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생산관리를 통해 가지고 자 물건을 얼마를 만들지를 이제 그 플래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면 비로소 그 이 프로덕션 오더라고 해가지고 생산 주문을 공장에 비로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열심히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창고에다 놓고 그 다음에 물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배송, 납품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물리기적인 시스템과 그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여기는 또 이제 뭐냐면 기업의 어떤 그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원가 계산하고 세무적인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회계 쪽에 있고 회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누가 움직이게 합니까? 사람이죠, 사람. 직원. 바로 HR이라고 해서 인사관리 시스템이 또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그 기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뭐가 차이입니까? 자,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한 뎁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공장을 한번 볼까요? 기존 공장은 자, 영업 프로세스 구매 회계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대부분 다 영업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컴퓨터. 구매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요. 구매도. 회계, HR, 뭐 자재 관리, 생산 관리 다 컴퓨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해가지고 그다음에 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각각의 기업의 이 경영 프로세스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영업부서에서 이 물건에 대한 주문을 받았어요. 주문을 받으면 일단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이 자재관리부서로 자, 이만큼 100대가 지금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100대를 기존 재고에서 보낼 건지 생산을 할 건지를 좀 파악을 해 주셔. 그러면 영업부서에서 주문 정보를 자재부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자재관리에서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생산 재고가 한 뭐 그 50대가 모자르고 50대 분량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구매를 해야 돼. 그러면 구매부서에 야 50대 분량의 원자재를 구매해 주세요. 이렇게 또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각각의 프로세스 간에 바로 정보 교환이라는 소위 말하는 통합적인 연동 프로세스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프로세스 간의 그 정보 교환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기존 공장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그러한 경영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을 지금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문이 들어오면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이메일로 다른 부서에 업무 협조전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재 관리에서 물류관 쪽에서 자 보면은 이만큼의 물건을 공장에서 꺼내서 창고에서 꺼내서 고객한테 납품해 주세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합니까? 사람이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이메일로 통보를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대다수의 지금 현재 공장들에서 진행되는 바로 프로세스 통합의 실체인 거예요. 즉 프로세스의 통합을 현재 그 공장은 바로 통합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는 뭐가 다릅니까? 바로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경영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을 바로 컴퓨터로 자동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 처리 작업을 바로 컴퓨터로 자동화해서 사람의 그 손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그런 공장이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공장과 스마트 공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간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정보통신을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컴퓨터로 자동화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그 회사의 그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준을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를 도대체 왜 구축합니까? 뭐 목적은 하나겠죠. 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어렴풋이는 대부분 다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생산성 향상이죠.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뭐로 직결이 됩니까? 수익성 향상에 직결이 되는 거예요. 생산성, 즉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보통 이제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에 만드는 이 제품의 물량을
기존의 100대에서 만약에 110대를 만든다. 그만큼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 향상.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 불량률이 한 2, 3% 나와. 요즘은 불량률이 2, 3% 나오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불량률 0.1%를 더 줄이느냐 못 줄이느냐가 이게 기업의 제조 경쟁력에 큰 어떤 바로미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납기를 줄였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납기라는 거 아마 뭐 그 이공계 이 학생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납기라는 거. 즉 고객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이 리드 타임 기간을 최소로 줄이면 줄일수록 그만큼 그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져 가지고 다른 경쟁사 대비 자기네 제품에 대한 더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납기를 줄인다. 또 하나 노동력을 절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노동력을 줄인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지만 사실 현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10사람이 하던 거를 7사람이 한다든가 어떤 이 언론지상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요새 보면은 중국을 전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의 예전에 어떤 제조 회사는 10,000명이 운영하던 공장이 있었대요. 그 10,000명이 운영한 제조 공장에서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주문 의뢰를 받아서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로봇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면서 그 공장의 직원이 10,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 500명으로 줄이면서 그 500명의 역할은 뭐냐? 기계를 관리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의 절감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불량률 줄이고, 그 다음에 노동력 줄이고, 시간 줄이고, 이게 다 원가를 줄이는 어떤 그런 이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원가. 제조 사업을 하는 기업 치고, 원가 줄이는 노력 안 하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가 0.1%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0.1%를 줄이면 수익이 0.1% 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몇 배, 그 다음에 몇 승으로 이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익성의 개선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구축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돈을 줄이는 거예요. 돈을 줄이는 거는 그만큼 그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들이 어떤 자선사업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 돈을 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로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그러면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핵심 소프트웨어는 과연 뭔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안고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핵심 소프트웨어를 꼽으라고 하면 딱 3개를 꼽을 수가 있어요. 3개.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소프트웨어는 첫 번째, ERP. 여러분들 ERP 들어보셨을 거예요. ERP. 우리나라 말로는 전사 자원 계획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RP라는 거는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RP라는 거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총 집합을 ERP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런 게 다 ERP의 다 하나의 그 모듈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MES. ERP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소프트웨어가 바로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뭐 자세히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조 실행 ERP 대비 제조 실행 M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의 역할은 뭐냐? 딱 요거예요.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IT 시스템을 바로 MES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ERP와 MES의 그 차이는 뭐냐? 자, MES는 공정 관리, 제조 공정은 뭐 굉장히 여러 개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재 투입 공정, 그 다음에 조립 공정, 그 다음에 뭐 검사 공정, 그 다음에 어떤 물류 공정, 이런 것들이 다 공정이거든요. 이런 게 공정이 실행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주는 게 바로 이 MES라는 놈이에요. 그럼 ERP랑은 무슨 차이냐? ERP는 실시간 공정 관리라기보다는 일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분석하는 관리 전용 IT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ERP에는 실시간이라는 공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만큼 생산이 됐는지 그 실적을 데이터로 입력해서 관리를 해주고, 일종의 엑셀 작업도 뭐 ERP 작업의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MES는 바로 계획보다는 좀 더 이런 설비에 더 오리엔트 돼서 이 설비를 공정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MES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공장 자동화는 사실은 뭐 최근의 개념이 아니에요.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전통적인 공장 자동화 영역은 바로 현장 설비를 PLC나 이런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현장 설비의 자동화에 초점. 근데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영역은 바로 이런 관리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관리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ERP와 MES가 스마트 팩토리의 양대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바로 이 ERP와 MES가 통합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티그레이션. 이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종 목표예요. 이 ERP와 MES의 통합. 이거를 민트라고 보통 이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ERP, MES 인티그레이션. 바로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최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ERP는 사실은 이 많은 기업들에서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 기업들은 많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MES도 최근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ERP에서 생산 주문 정보를 MES로 전달을 해주고, 이 MES는 이 생산 주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 설비를 관리해 주게 돼요. 그리고 이 현장 설비의 실제 작업 상황이 MES에서 모니터링이 돼서 이게 바로 ERP로 정보가 전달이 돼 주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간에 데이터를 교환해주는, 즉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데이터 변환 기능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사람이 해왔다는 거예요. ERP에서 생산기에 수립해서 ERP의 생산 주문을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 작업해가지고 MES 가서 거기서 다시 입력을 하는 이런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MES와 ERP의 통합은 뭐냐? 이 과정조차도 컴퓨터로 자동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ERP, MES 통합, 민트라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뭐 아트 오브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할까?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가 다 종합된 종합 그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지금도 어떤 분들은 약간 좀 혼란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는데 이 중에서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빅데이터나 데이터 어널리틱스도 하나의 큰 축입니다. 큰 축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 데이터의 그 통합, 데이터 통합이라는 게 큰 축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데이터 통합이 일단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빅데이터나 이런 그 AI 쪽으로 이게 진화가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비들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영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IoT, 데이터 통합,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큰 세 개의 축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영역 큰 축을 선택을 할 거냐? 그건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이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그 모든 그런 그 분야를 다 종합한 그런 그 이 과정이나 이런 거는 존재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은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스마트 팩토리 그 관련 직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직무는 사실은 아까 이제 뭐 그 빅데이터라든가 그 큰 축이 세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축,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축, IoT 축. 그 중에서도 데이터 통합 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그 직무라고 할 수가 있죠. 생산기술 관리직. 그 다음에 물류기술 관리. 사실은 이 기업에서는 생산관리와 그 물류관리가 대부분 많이 어떤 대부분은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나누기 때문에 지금 좀 구분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생산 물류 기술 관리직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물류에 들어간 이제 각종 설비들이 있죠. 그 설비를 전담해서 다루는 설비 기술직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ERP에 특화된, ERP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ERP도 보면 이제 그 ERP 공급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셉이죠. 그 이유는 뒤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셉 아밥이라고 해서 들어본 분들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밥은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 셉의 ERP라든가 아밥은 사실 요새 금값입니다. 금값. 그만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가장 시작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 ERP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ERP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MES라든가 통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국내 상장 기업이라는 거는 코스피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상장 기업의 85% 이상이 다 ERP로 SAP ERP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SAP ERP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 전문직. 최근에 이 스마트 팩토리의 전문직이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그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 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뭐 삼성전자의 DIT라든가 현재 자동차의 어떤 뭐 스마트 팩토리 전담 조직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 전문직이 있고 이런 그 직무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직무라고 그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업 전략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하려면 일단 그 채용 시험을 일단 보시게 되죠. 자, 채용 시험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학점이 있겠죠. 학점. 학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공 학점. 여기 이제 뭐 영어 점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뭐 영어 저기 몇 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토익 몇 점인데 다 그거 써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3년 동안 이제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자소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어떤 자소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시험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인적성 시험은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 인적성을 대부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인적성이 중요하죠. 대기업에서 이제 인적성을 보는 데가 중견기업 중에서는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요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코딩 테스트. 코딩 테스트는 사실은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보는 건 아닌데 요즘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는 추세로 많이 추세가 되고 있죠. 특히 그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 기초 역량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 각각의 평가 점수들이 모여서 누적 점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당락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대입을 볼 때 이제 커트라인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선에 있을까? 합격 커트라인은 대충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위치에. 자, 보겠습니다. 이게 좀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학점부터 코딩 테스트까지가 기본 역량 평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역량 점수. 기초적인 역량을 이제 보는 거다. 그리고 이 면접 부분 사실은 이 면접 부분에 요거 좀 그림이 좀 잘못된 겁니다. 면접 부분은 면접은 사실은 필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수라기보다는 면접의 핵심은 직무 적합성에 대한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인상이라고 그러죠. 즉, 면접에서는 강렬한 인상을 면접관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느냐 아느냐가 바로 면접의 관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서 면접관한테 강렬한 인상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인상을 줘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지원한 직무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어떤 준비를 해왔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면접을 할 때 강한 인상은 뭐냐면 대부분 직무 적합성에 관련된 임팩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면접에서 이 직무 적합성에 대한 임팩트를 주기 위한 소위 말해서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재료들이 대부분 어떤 재료들을 쓰고 있냐면은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이런 걸 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거는 공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 면접에서 면접관한테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진한 프로젝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거의 뭐 졸업하면 이제 이 학점은 평생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학점은 고정이에요. 불변이에요. 영어 점수, 코딩 테스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학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근데 이 면접에 임팩트를 주기 위한 진짜 요새 찐이 인기지 않습니까? 유행이지 않습니까? 찐한 프로젝트 경험은 이건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기가 어려워요. 독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원에서도 저런 프로젝트 경험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데가 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99%는 좀 뭐라 그럴까 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찐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맨 먼저 이 경험이 자소서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소서. 자, 자소서의 본질은 뭐냐면, 자소서의 본질은 그 회사에 나는 이런 직무 적합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 면접장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는 바로 면접을 보기 위한 미끼가 바로 자소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자소서가. 자소서에서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내가 동아리 활동 어떤 거 하고 그거 다 사실 필요 없고요. 직무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된 실무 훈련을 난 이만큼 받았습니다. 쓸 게 없으면 대부분 여기다가 뭐 동아리 쓰고 나의 어떤 인성 쓰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임팩트를 주지는 않거든요. 이 자소서에 찐한 프로젝트 경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찐한 프로젝트 경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서류 통과를 해서 면접장으로 갈 수 있느냐 안 가느냐 바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류 통과의 핵심은 자소서입니다. 자소서. 물론 학점이나 영어 점수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은 돼야 되는 거죠. 기본은. 예를 들어서 학점이 뭐 2점대 초반 2점대인데 내가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기로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점대 중반 보통은 그 정도 되고 영어 점수도 내가 한 중간 이상은 돼. 그 정도 상태에서 이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느냐 안 담느냐가 여러분들이 서류 통과를 하느냐 그 결정적인 요소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서류 통과가 안 되죠. 근데 학점이 높아도 서류 통과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학점은 3점대 후반인데, 그럼 잘해. 근데 어떤 친구는 3점대 중반 이러는데 통과를 했어. 근데 어떤 학생은 30대 후반에 통과를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임팩트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소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소는 자소서이라고부터 얘기를 많이 해요. 면접관들도 알죠. 심사관들도.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일단 뭔가 좀 눈에 띄어. 그리고 보니까 기본은 되는 것 같아. 그럼 너 한번 면접장에 와봐라. 여기서 진하게 내가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면접장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소서에서 진한 경험을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녹여내느냐. 근데 이걸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면접장에서 소위 말하는 진검승부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네가 자소서에 쓰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냐 보통은 한 2뎁스, 3뎁스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이겨내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는 거고 만약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어진 질문에 대답 어버버 하잖아요. 얘가 보니까 소설을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찐한, 리얼한 프로젝트 경험을 갖느냐가 자소서와 면접의 바로 핵심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의 핵심은 면접에서 강한 직무 적합성에 대한 면접관에 대한 강한 임팩트, 점수가 아닙니다.
면접관, 이건 어차피 면접관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면접을 많이 여러 번 들어갔지만 결국에 대부분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뭐 몇 문제 줬는데 뭐 칠판에서 PT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야, 얘는 이건 아니에요. 임팩트. 얘가 보니까 뭔가 굉장히 어떤 좀 인상적이야. 그 인상을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심어주느냐 하느냐가 면접을 통과하느냐 하느냐 바로 그 결정적인 요인이고 그게 바로 합격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딩 테스트에 대한 어떤 좀 이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 아마 준비하는 분은 뭐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는 자바,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C#, 뭐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건 선택이죠. 여러분들 뭐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언어 선택해서 푸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구성을 보면 알고리즘 문제가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인데 SQL 문제가 1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대략 2시간 정도에 이제 푸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SQL 문제가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뭐 이런 요즘은 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도 사실은 기반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의 기초는 SQL이에요. SQL. 그래서 그걸 이제 기업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학에서 기본을 일단 SQL 물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SQL 문제가 1문제 정도 이제 기본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전문직이냐, 전문 개발직. 그래서 저런 거죠. 뭐 게임 개발자. 그 다음에 뭐 네이버의 어떤 플랫폼 개발자.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를 뽑는 직무라고 그러면 당연히 코테라고 그러죠. 코테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직이 아닌 일반 기술직,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통합이라든가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발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얼마나 활용도를 활용을 잘 하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IT 기술직의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가 핵심 평가 요소는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 평가 요소는 아니다. 만약에 게임 개발자라고 그러면 코딩 테스트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의 핵심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 이런 일반 기술직의 이 데이터 활용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쪽은 핵심적인 평가는 요소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기왕이면 코딩도 잘하는 사람을 뽑겠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약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도요,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에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애들이 있어요. 미치는 애들이. 진짜. 그런 애들이 보통 이제 그런 데 많이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디를 해보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일반 IT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잘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정확하게 사실은 기준은 없는데 일단 과락만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SQL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제가 얘기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좀 어떻게 이 시간 좀 빨리 해야 되겠죠? 우선은 여기서 한번 안 그래도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지금 꾸준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코딩 공부도 해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스크린샷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네네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최대한 3번 정도의 이 맞습니다. 대조신의 공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작년에 졸업했거나 올해 졸업했거나 이제 내년에 졸업할 예정이다. 네. 보통 이제 그러는데 보통은 최대 이 3번의 이 신입 공채가 이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채용 트렌드가 수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력직을 많이 뽑고 신입 공채는 대부분 공채로 많이 뽑아요. 예전만큼 공채가 많이 예전 정규화되지는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중요한 게 21년 하반기. 대충 올해 12월, 11월 되겠죠?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어떻게 보면 이 3번의 기회가 공채가 기회가 남아있는 거죠. 네. 자, 올해 하반기에 합격하는 게 베스트죠. 그죠,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내년 상반기에 합격을 해도 이거 굿입니다. 굿이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 not bad. 제가 학생들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신입 유효 기간이라는 게 대략 보니까 한 2년에서 최대 3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일단 이게 당연히 목표가 될 맞습니다. 거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네. 이 3번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어떤 그런 이 요소들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학점은 당연히 불변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빼도 봐도 방법이 네네네. 없어요. 영어 공부, 인적성 공부, 코딩 공부 이거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면접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은 딱 적어요. IT 직무 실무에 대한 내용하고. 네. 자, 직무 IT와 일반 코딩 언어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직무 IT 실무를 습득하고 그다음에 실무 프로젝트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독하기 어려워요. 독하기. 그리고 이걸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국비 과정이 가장 근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요번 7월부터 시작하는 네.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맞습니다. 훈련을 이 부분을 국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 채용의 당락을 결정해서 이 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하반기가 사실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 인적성이나 코딩은 계속 자기 공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아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통합에 관련된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하반기 과정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거를 미리 훈련을 받아 놓으면은 어쨌든 물론 당연히 이때 끝내야겠지만 하지만 이때 이때도 22년, 22년 그렇죠. 하반기에도 이거는 역량을 갖춰 놨으니까 이건 어디 안 가는 역량이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공부가 가능하니 교수님 말씀은 저 빨간색을 빠르게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책임지는 방송, 여러분들께 절대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않은 방송, 우리 렌유인의 LTV.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니까 기회를 저희는 잡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경쟁률이 좀 세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오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좀 갖다가 할게요. 네네네. 요거 보시면은
어쨌든 이 면접이나 직무 적합성에 임팩트가 있는 이 찐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스마트 팩토리는 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러고 끝나면은 솔직히 뭐 어쩌라는 거야 이 느낌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제한된 인원이 있는데 이게 경쟁률이 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막 코딩을 엄청 잘해야지 무조건 들어오는 과정은 아니에요. 열정 있는 친구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 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과정이 그 하루에 8시간 좀 하드해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정이 끝난 반과 후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죠. 반과 후에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반과 후에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저희 과정을 듣는 그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자취를 합니다. 주변에. 그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아, 그 시간에 세이브 집이 근처인데도 자취를 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 이제 그 졸업한 학생들 그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일단 그 자취를 함으로써 자기가 일단 집중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해요. 그만큼 몰입을 해서 하지 않으면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으로의 그 남은 6개월은 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일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거 말씀해 주셨을 때 있잖아요. 요거 무슨 느낌인지 처음에 딱 막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신지라고 저도 솔직히 조금 무슨 말씀이실까 했는데 지금 제가 이 글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들으면서 이게 그 말이구나 느꼈던 게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 딱 해놓으시면은 그래도 이후로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SAP ERP하고 MES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신입사원이 이거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 되게 제가 알기로도 MES를 해봤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대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소서에 이 내용을 쓰잖아요. 네. 일단 눈에 딱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에 들어가죠. 실제 그 어떤 그 경험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네네네. 계속 이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너 진짜 그 해봤냐? 거짓말 사실이냐? 도대체 거짓말 어디서 같으니까. 그걸 하느냐? 그 MES가 뭔지 아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MES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세븐 들어봤어. 네. 세븐 여러분들도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맞죠. 근데 SAP ERP와 MES를 통합을 해? 네. 도대체 그게 사실이야? 맞는 얘기야? 계속 이 질문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들어가면 이제 면접 장소에 이제 이 복수면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멀티 면접이라나? 네네네네네. 5명이 다들, 3명이나 다들 네네. 면접인데 30분 동안에 계속 자기하고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경험을 한다고 네네네. 하면 적어도 면접장까지 가는 게 기본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네. 면접장까지 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요. 이제 완벽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월 12일 날 과정을 시작을 할 거고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마 성탄 파티를 크리스마스 파티 하실 거죠, 교수님? 어떤 거요? 크리스마스 파티. 그 전에 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880시간입니다. 진짜 찐으로 빡실 겁니다. 진짜 찐으로 빡실 거고요, 여러분들. 이게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이름이 돼 있지만 정말 스마트 팩토리를 정말 제대로 하고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시설, 스마트 팩토리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가시면 와 할 정도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공간 한 30평 넘는 걸로 30평 될 것 같아요.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평가 받아가지고 네네네네. 유지된다는 것 자체로 그죠, 더 이상 맞습니다.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7월 2일까지 신청서를 내셔야 될 거고요. 이거는 렌유이 사이트나 제가 알기로는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이들 링크 좀 주시고요. 저희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게 20명을 뽑기 때문에 자소서도 보고요. 자소서를 보는 게 막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가 아니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해서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렌유인이 막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정을 막
소개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막 여러분들 이런 과정 있습니다. 들으세요.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유료 과정은 제가 하면서도 되게 좀 마음이 그래요. 별로 저는 좀 그런데 요거는 100% 그냥 무료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반기 취업이 끝났고 이제 조만간 삼성도 발표가 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나 진짜 점프업 해야겠다 안 되겠다 와 진짜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한번 제대로 질러보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셔서 만들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8시간씩 880시간 하는데 그냥 무료로 나라에서 또 좋은데 또 돈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널리 퍼지셔서 스마트 팩토리 산업을 또 부흥시켜 주신다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면접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안에서 아마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번에 발표하는 것도 좀 봐야 되고 맞습니다. 일단 원래는 저기 그 대면이 원칙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고 네네네. 아마 다시 이제 그거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비 교육 카드 언제까지 만들면 되나요? 이걸 카드를 만들어야 되나요? 교수님? 그 굉장히 잘 알고 네네네. 계시는데 일단 일주 전까지만 만드시면 돼요. 네네네. 일주 전까지. 나눔 카드인가? 뭐 하여튼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유인이들 거기다 안내 좀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어떤 그 공고 포스트에 보면은 네네네. 거기 그 문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그 전화를 주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은 내년 2월 졸업자는 가능해요. 네, 오케이. 내년 2월 졸업자는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인이들 그 전화번호도 여기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국내 유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 구성 모듈에 의해 160시간, SQL 프로그래밍 40시간, 그 다음에 SM 물류 생산 관리 160시간, 또 SAP,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120시간, MES 동작 원리 및 SQL 기반 운영 40시간, 그리고 프로젝트를 240시간 하는 어마무시한 정말 찐으로 빡신 과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교수진. 네. 실제 셉 개발 현역 컨설턴트 현역자들하고 페스토라고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이 선도 기업이에요. 여기에 국내 이 페스토 코리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교육팀 직원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스마트 팩토리 전문 강사하기 때문에 일단 교수진은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의 뭐 진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거의 국내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교수진을 여러분들이 만나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유인이들 전화번호 우리 거 말고요. 여기 과정에 운영하시는 분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요. 포스트에 보면 예, 그거 물어봐서 그거 남겨주세요. 네, 유인이들 왜 우리 전화번호를 남기고 있니? 너희가 안내할 거 여기 아니면서. 8월 졸업자. 이거 진작에 보여줄 걸. 여러분들 이거예요. 예, 여기서 할 거예요 아마. 네네네. 잠깐 이제 하면 얘가 이제 실습실이고요. 네. 주강의실은 따로 있어요. 네. 사실 그런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오시면 학생들이 1인 2PC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상 하나를 그냥 1인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라인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와요. 이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태워가요. 쭉 가서 여기 가가지고 포장을 해요, 얘가. 제가 한번 봤는데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얘가 사실은 독일에서 독일 엔지니어가 직접 네. 제작한 시스템이에요. 아름답습니다. 환경 좋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취업 프로세스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RP가 보면은 국내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80-90%는 다 셉을 쓰죠. 셉을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ERP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업 그런 데 필요 없고 아무데나 취업하면 돼.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아마도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최소 상장 이상의 일단 대기업이 다 목표일 거고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아쉽지만 좀 우수 중견 기업, 상장 기업이 아마 대부분 이 기본 조건일 거예요. 네네. 상장 기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ERP는 무조건 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셉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가면은
서로 뭔지 알아요, 그냥. 대충 압니다. 예. 자체가. 완전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네, 마지막 네, 그 요거 하나. 마무리니까. 네. 이것은 이제 그 셉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SQL 사실은 그 데이터 뭐 빅데이터를 네. 하건 인공지능하건 네, SQL은 일단 필수 기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셉 ERP와 MES와 SQL을 통합하는 다 배우는 거죠. 아까 이 시간 보시면은 이미 다 배우잖아요. 다 그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소화해서 여러분들 자소서에 쓰고 네. 면접에서 거기에 둔 2차, 3차 질문 그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기본 이 점수가 평균 이상만 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1년 안에 다 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7월 2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전화번호 남겨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전화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지금은 퇴근하셨을 거니까 지금 다 내일부터 퇴근했어요. 전화 받으시니까 여러분들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멋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많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인력들이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